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시리즈 더 체어를 봤다. 미국 대학의 어느 교수가 겪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그려낸 수작이다. 여느 직장인들이 겪듯이 직장과 가정에서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연달아 터진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야 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짜증나는 일들이 기다린다. 드라마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는 말의 일상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달아 터지는 일 때문에 참다 못한 주인공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대성통곡한 후 눈물을 닦았지만 가족들은 그녀가 울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린다. 그때 입양한 딸이 뛰어가 엄마를 힘껏 안아주자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이 장면이 유독 눈에 들어온 이유는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집 둘째가 드라마 속 딸과 똑같이 뛰어와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둘째는 내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해줬다. 아빠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둘째의 위로는 당시 내가 당면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든 마법의 힘 덕분에 계속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더 체어의 주인공인 교수의 경우는 일과 가정에서 연달아 일이 터지자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매몰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 어떤 차이일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참을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우 합리적인 대답이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일까? 회사 동료와 협업했는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둘 다 상사에게 욕을 먹었다면 그 순간 자신과 동료가 똑같은 기분일까? 동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만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아니면 반대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료가 기분 나빠한다면?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괴로운 감정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가족이 세상을 떠났거나 갑자기 실직하면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건 맞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에게 맞닥뜨린 사건의 강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감정의 강도와 사건의 강도가 늘 연관성을 지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도 부정적인 감정 벗어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옛날에 실패한 후 그때 뼈아픈 경험을 양분 삼아 노력하고 성장해 더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훗날 또 실패했을 때 자아 부정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실패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으면 외려 실패할 때마다 성장의 기회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이고 설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맞닥뜨렸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감정을 순순히 따르는 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제 발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인지 말지를 결정할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설령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빠져나올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이라는 건 발생해야 맞설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은 발생하기 전, 발생한 순간, 발생한 후로 나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우선 감정이 발생하기 전이다. 이때는 이상한 낌새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아마도 아직 감정이 생기기도 전인데 대체 뭘 할 수 있느냐며 의아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이 잡혔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온다는 걸 알게 되어 가지 않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도 과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까?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강렬하게 일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미리 회피하는 대응법은 일반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일 때문에 격렬한 감정 변화가 일 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회피가 무조건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는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과한 감정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그것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면 오히려 심신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과 직면하면 더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하며 이 같은 선택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앞서 언급한 회피는 일시적으로 피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예 해결하지 않을 생각으로 깡그리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니다. 잠깐의 회피 방법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은 초반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순간을 넘기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냥 쓱 흘겨보는 선에서 그쳐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참 후에 되돌아보면 감정 변화가 그다지 심하게 일지는 않는 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감정 변화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빠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쓸모있는 심리학 연구. 나쁜 감정은 약해졌을 때 다시 대응하라.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면 절대 피하지 말아야 하며 대신 안 좋은 감정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최선의 대응책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감정의 강도가 매우 강할 때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일단 회피하고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을 때 다시 상대하는 게 더 나은 방법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재평가에서도 이처럼 대응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뀐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래 명상이 유행하면서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느끼고 체험해보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 역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도저히 기분이 풀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편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이 기분을 푸는 데 효과적일까? 주 요인을 꼽자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말하는 사건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어 편파적일 수는 있어도 어찌되었든 말하는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에 느낀 감정의 경험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 자체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감정 반응과는 별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격해졌던 감정의 강도를 낮추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친구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친구의 조언을 통해 사건에 대해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친구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공유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거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면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익명 게시판 또한 경계심을 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분이 나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푸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마음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원래는 부정적인 감정이 인 순간 마음을 분산시켜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라도 마음을 분산시키려 노력하면 안 좋은 감정에 계속해서 영향받는 건 피할 수 있다.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어떻게든 소묘에 몰두하려 노력하는데 감정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감정의 강도에 따라 다른 유형의 그림을 그린다.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때는 복잡한 것을, 마음이 살짝 언짢은 정도면 간단한 것을 그린다. 이 친구가 이용한 감정 다루기 원리는 주의를 딴 데로 돌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더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역시 감정을 분산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감정이 상했을 때 폭식하거나 잠을 잔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인간이 음식을 찾는 건 본능이며 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빠르게 보충되어 행복감을 준다. 그래서 사람이 단 음식을 먹으면 과연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었을 때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분을 푼다. 이 역시 괜찮은 방법이다. 운동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촉진된다. 즉, 몸 관리를 잘하면 감정 변화에 제때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SNS에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SNS에 올려 공유하면 이는 곧 만인에게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거라면 소수의 아주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심경글은 가급적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어서 글을 올리는 거라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저리 나열하지 말고 간단하게 적어보자. 안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삶을 통찰하는 찰나의 생각.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로 안 좋은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감정은 생존에 필요한 부속품이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껴봐야 목표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로운 감정도 느껴봐야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조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대한다면 어쩌면 그 감정이 그리 싫지만은 않을 것이며 인생에 깨달음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었다는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 버거운 일이고 잘못된 방식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먼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한 후 대응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한밤의 조언.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빛과 그림자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에 긍정적인 감정의 아름다운 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나는 소확행을 좋아하는데 안 되나요? 언제부턴가 소확행이란 단어를 자주 듣는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소확행을 추구하느라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소확행을 느끼는 건 마음속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게 무엇인지 자기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참을성 있게 격렬한 운동을 한 후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을 때 소확행을 느낀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한 소확행은 삶 속에서 비교적 자그마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며 이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요즘 소확행이 오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은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말하면 원대한 목표나 큰 포부는 없고 오로지 소소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소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확행은 무엇이죠? 대다수의 학생이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추구하는 바는 제각각이었다. 맛집을 검색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 테이블에 음식이 서빙되었을 때, 시험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때,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여러분도 자신의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무슨 이유로 소확행을 추구하는가?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자신의 능력이 소확행을 추구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아껴봤자 돌아오는 건 옹색한 삶뿐이니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회의감만 든다. 삶의 질은 외면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외진 곳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마련하느니 차라리 입 호강이나 하게 맛난 걸 사 먹거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나 쌓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크고 확실한 행복인 대확행에 대해서는 모르니 소확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주로 아이와 세상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 자세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일들은 쉽게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확행을 알고 이룰 수도 있지만 스스로 소확행을 추구하는 경우다. 일부 부자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차를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가로막는 일일까? 고전적인 심리학 실험인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대개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로 인용되곤 한다. 이 실험은 스탠퍼드 대학교 미셸 교수가 1960년대에 진행한 것이다. 매우 간단한 실험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들이 실험실로 데려온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내밀며 제안한다. 잠시 밖에 나갔다 올 동안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말한다. 사실 유치원 아동에게 단맛이 나는 간식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그래서 적잖은 아이들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그래도 일부 아이들은 어떻게든 참고 기다렸다. 미셸 교수는 훗날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업무 역량 및 혼인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과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은 각 방면에서 고루 우수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마시멜로 실험은 개인의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 각 방면에서 걸출한 결과를 낳는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 좀 먹은 게 정말로 그렇게 큰일 날 일일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먹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입이 짧은 아이라 마시멜로를 하나만 먹는 걸 더 선호했거나 마시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하나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아이일 수도 있다. 마시멜로 연구는 훗날 빈곤한 지역에서 다시 진행되었다. 빈곤한 지역은 자원이 결핍되어 있어 이곳 아이들은 좋은 물건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제력과 그리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게 아니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실험 조건을 설명해 주었고 이때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해서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자제력이 낮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작은 이득을 참아내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이유는 단지 그렇게 하는 편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비교적 부합하기 때문이다. 임무 완수의 원동력이 되는 작은 행복의 강한 힘. 꼭 소확행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전에 멜버른 대학의 니콜 미드 교수가 진행한 연구부터 소개하겠다. 그녀는 122명 학생을 대상으로 엿새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멜버른 대학 학생들은 아침에는 자신이 하루 동안 할 일을 기록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기분과 계획한 일을 앞당겨 완수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록 말고도 연구원들이 매일 5차례 무작위 시간대에 건네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도 답해야 했다. 방금 전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 기분 좋은 일을 겪은 학생은 온종일 기분이 좋았고 아울러 그날 계획했던 일들도 쉽게 완수하는 것은 물론 앞당겨서 끝냈다. 니콜 미드 교수는 실험 참가자 대학생들의 기분을 오르내리게 하는 일이 대체 어떤 속성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대단히 엄청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에서 한동안 못 보던 친구와 마주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간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등이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소확행을 추구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일을 완수하게 해주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날마다 소소한 행복감을 주는 작은 일에만 매달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밤의 조언. 소확행 자체는 나쁘지 않다. 자신이 진심으로 소확행을 원한다면 말이다. 더 쓸모있는 심리학 연구. 지연 보상 할인율. 할인율은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미래의 현금 흐름 할인을 현재 사용하는 이율의 계산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낮아지지만 미래의 현금 가치는 비교적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이 지연 보상에 도입된 건 개인이 지연 보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연 보상 할인율이 높으면 지연 보상이 비교적 낮다고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즉각 보상의 확률이 높아지면 지연 보상의 확률은 낮아진다. 과거 연구를 통해서도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연 보상 할인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할인율과 당사자의 충동 성향은 정비례 관계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삶을 통찰하는 찰나의 생각.
삶에서 진심으로 소확행을 즐기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소확행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되 그 외의 것은 담담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삶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산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길가에 핀 자그마한 꽃을 봤을 때, 따뜻한 차를 마셨을 때, 고개를 들었는데 밝은 달이 떠 있는 걸 봤을 때,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생활 태도를 일러 불계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없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소박한 삶을 어찌 사느냐고 불평 따위는 하지 않는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지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 정도의 능력만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확행만 찾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 능력의 한계치를 이미 정해놓은 것으로 희망과 기대가 없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는 자아가 마비된 상태에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애매모호하게 맹목적으로 소확행만 쫓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진심으로 소확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확행을 멈추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며 자신에게 질문부터 던져봐야 한다. 만약 답을 찾았다면 더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